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살아있고 네. 사창가에서 성매매하는 쪽에 있었다라는 것을 부모한테 인식시키거나 경찰에 인식시키려는 행동이에요. (2006년 9월 5일) 대구 광역시 달서구. 시간은 막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시계와 현관문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던 부모님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집에 도착했어야 할 고등학교 2학년생인 딸 최지연 양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1시간 전인 12시 10분경 지연 양은 공중전화로 집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술 학원이 끝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중인데 새벽 1시까지는 집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아직 딸이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진 않을까? 부모님은 집에서부터 독서실까지의 길을 되짚어가며 딸을 찾았습니다. 딸이 다니던 미술학원, 학교 등 근처를 다 찾아봤지만 결국 지연 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5시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받은 달서 경찰서는 생각보다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기 때문에 가출인지 실종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부모님은 지연 양이 절대 가출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가출한 적이 없었고 평소 반에서 1, 2등을 할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고 한 번 안 친 모범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출을 할 생각이라면 새벽 1시까지 집에 들어가겠다는 전화를 왜 걸어왔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바람은 간절했지만 수사는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송현역 CCTV에 찍혀있는 지연 양의 모습과 집에 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의 위치까지 찾아냈지만 더 이상의 행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 양이 실종된 지 3일이 지난 8일 집에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이 딸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준비하라는 내용의 협박 전화였습니다. 협박 전화는 8일부터 13일까지 여러 번 걸려왔습니다. 경찰은 지연 양이 범인에게 납치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연 양의 집으로 또 다른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어떤 남자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일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쪽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건 관계자입니다. 전화를 걸어온 남자는 자신이 청소부인데 쪽지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쪽지 내용이 아빠 도와주세요. 여기가 완월동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써있다고 했어요. 경찰은 걸려온 전화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는 추적한 결과 뜻밖에도 아예 다른 지역에서 걸려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서울역과 부산 등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협박 전화를 해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6년 대구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 최지연 양이 실종된 후에 집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는데요. 협박 전화 내용은 돈을 준비하라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액수나 접선 방법 등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CCTV에 모습이 찍힌 송현역과 집에 전화를 걸어온 달서구 대천동 위치, 지도상으로 자동차로 약 17분, 7.1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하고요. 1시간 뒤에 집으로 가겠다고 전화한 뒤에 이 지연 양이 실종이 됐고 실종 3일째부터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당일날 걸려온 것도 아니고 이 3일이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인에 준하는 사람을 3일 혹은 그 이상 어디에 감금해 둬야 되잖아요. 네. 감금의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당일 혹은 아무리 길어야 48시간 내에 생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죽은 다음에 수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뭔가 뭐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했는 거라고 보는 것이 이건 타당할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네. 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돈의 액수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때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돈 얼마를 얘기를 하죠. 네. 액수를 얘기하지 않은 돈은 이 피해자가 그때는 이미 죽었을 거라는 거를 암시한다고 정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이게 또 위치도 중요해 보여요. 당일날 밤의 얘기입니다. 밤에 12시니까 아무래도 너무 늦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화를 걸어온 것 같은데 그 시간대에. 근데 이제 그 전화를 건 위치하고 이제 뭐 달서구 대청동의 그 공중전화 위치하고 그 앞서서 CCTV에 찍힌 그 지연 양의 위치가 송현동인데 7.1km니까 밤에
그 여고생 혼자서 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도저히 아니고 차로 17분 거리라고 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럼 이때 뭔가 좀 차로 이동이 됐다 뭐 아니면 뭐 이게 좀 거리가 좀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전화를 온 거 자체가 지연 양이 한 거잖아요. 네, 본인 목소리였죠. 본인 목소리로. 그러니까 그거는 지연 양이 뭔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허위 동승을 했거나 네, 뭔가 도와주십시오. 테드 번디 수법이라고 하죠. 네, 어디 좀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타라고 해서 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이동을 하고 거기서 조금 늦어질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범인이랑 같이 있거나 아니면 협박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주는 게 맞죠. 네. 그죠? 전화를 했을 때는. 이동된 곳에서 전화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전화를 했을 때는. 근데 네. 그때를 정확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은 기억을 못 하죠. 왜냐하면 그게 떨고 있었는지 아니면 뭔가를 지연 양이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감시하고 있으니까 못했을 수 있으니 그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알 수가 없죠. 전화상으로는. 네. 근데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협박 전화 걸어온 장소가 서울역, 부산 이렇게 공중전화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에서 지금 실종이 벌어진 것인데 지금 지역이 막 서울, 부산 가고 이게 5일간 막 번갈아 가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이런 타 지역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을까요? 이게 2006년도고 그 이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인신매매, 납치. 그래서 뭐 성매매를 위해서 청소년이나 여성들 납치해 갖고 사창가 같은데 집창촌에 팔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있었지만은 1990년대 초중반에 있었다가 2000년대 월드컵 그 뒤로 조금 더 생기다가 그 뒤로는 완전히 사라졌는데 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범인, 만약에 이 범인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6살짜리를 납치했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을 데려다니면서 뭔가 성매매를 하는 걸 연상시킬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네. 자신의 어떤 범행의 어떤 윤곽을 흐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서울, 부산 등을 오가면서 이렇게 5일간,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망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이후로 5일간이나 이런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노력을 그렇죠. 네. 기울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사실은 어떤 굉장히 뭐 자신에게 이 수사가 온 것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뭐 전과가 있어서 뭐 어떤 수사 관련된 것들을 좀 잘 알거나 범인의 어떤 상을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뭐 성범죄 전력은 몰라도 네, 경찰의 수사상을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는 네, 사람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게 서울역, 부산 같이 이렇게 그런 데에서 뜬금없이 전화를 하는 네, 그런 방식이었다고 봐요. 네. 청소를 하다가 쪽지를 주었는데 내용이 아빠 도와주세요. 여기가 완월동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써 있다고 전화를 했어요. 이 사람은 완월동이 어딘지 아시죠? 저는 이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완월동은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집창촌 사창가예요. 완월동 하면은 네. 그냥 건달세계나 아니면은 조폭애들도 완월동. 완월동. 어느 지역인가? 서울이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살아 있고 네. 사창가에서 성매매하는 쪽에 있었다라는 것을 부모한테 인식시키거나 경찰에 인식시키려는 행동이에요. 완월동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두 인물을 가장해서 협박 돈을 노리는 범인, 또 하나는 이제 목격자인데 사창가에 있는 쪽지를 주었다. 뭐 이렇게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몇 번을 통해서 지연이가 살아있고 지연이는 사창가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납치가 맞아? 이건 그렇게 납치됐으면 성인 납치가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 그냥 가출했겠네. 가출해갖고 이런 생각을 경찰이라면 할 수도 있는 상황. 이걸 아는 범인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이 지연 양이 실종되고 3일 후부터 무려 5일 동안 걸려왔던 협박 전화. 결국 이 전화 때문에 끔찍한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연 양이 실종된 지 벌써 8일째. 범인의 계속되는 협박 전화 때문에 지연 양 부모님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딸의 무사 귀환을 기다리던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부산시 서구청 민원실의 공중전화에서 한 남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곁에는 다른 남성이 서서 전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전화하는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찍히고 있었습니다. 지연 양의 집에 걸려왔던 협박 전화는 추적 결과 이 남성들이 걸어온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곧 남성들의 신원에 대해 수사가 시작이 됐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같은 날 오후 남성 중 한 명의 위치가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쫓아온 것도 모른 채 대구시 달서구 서부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중고차 판매원으로 일했던 50살의 김씨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그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지연 양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체포됐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범죄 이력 조회 결과 놀라웠습니다. 김씨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6살이던 1972년 강도 미수죄로 소년 교도소에 복역한 전과가 있었고 성인이 된 후 1984년에는 성폭행 등의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또 2001년 11월에는 대구시 시내에서 중학생을 납치, 강간한 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약 3년을 복역한 뒤 2004년 11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김씨가 저질렀던 범행의 장소가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연 양이 사라졌던 곳이 대구 송현동의 A여고 근처였는데 김씨가 2001년 중학생을 납치했던 곳도 바로 그 근처였던 겁니다. 경찰은 이 사실로 김씨를 집요하게 추궁했고 결국 김씨는 자신이 지연 양을 납치했고 심지어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김씨는 지연 양을 납치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김씨입니다. 제가 동거하는 여자친구하고 그날 싸움을 좀 했거든요. 근데 화가 안 풀려가지고 술 좀 마셨어요. 근데 또 술이 들어가니까 욕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납치했어요. 김씨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은 성범죄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김씨는 성폭행 전과가 2개나 있음에도 신상 공개 대상도 보호 관찰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사 내용입니다. 2005년에 석방된 성범죄자 13,0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3년 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56%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성범죄의 재발률이 높아졌다고 지적합니다. 네, 전화를 거는 장면 CCTV를 통해서 김씨라는 사람이 검거가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전과가 굉장히 많고 게다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비슷한 학생을 납치 강간해서 복역한 점, 게다가 지역이 똑같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그 범죄 내역을 가지고 지금 앞에서 지금 저희가 이런 이 지연 양 범죄를 어떤 범죄의 종류로 볼 수가 있나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출소한 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아동 성범죄라고 볼 수 있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어쨌든 2001년 11월에 중학생을 납치 강간한 것이 맞다고 치면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선택적 성범죄성은 존재한다. 네. 그리고 그것이 지연 양한테 몇 년 뒤에 한 2004년이니까 2년 정도, 네. 1년 반 2년 정도 뒤에 또 똑같은 범행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매우 상습적이 있는 거죠. 김씨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일날 동거녀하고 싸우고 홧김에 술을 마셨다. 성욕이 생겨서 납치했다. 이 변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자기 얘기죠. 그건 뭐 자기 얘기니까. 실제로 그날 자기 동거 여자친구랑 싸움을 했는지 술을 마셨는지는 확인해 보면 알 거고. 근데 이런 경우는 반대로 보시면 돼. 말하자면은 동거하는 여자랑 싸웠다. 싸운 이유가 뭘까? 싸운 이유는 결국은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성적인 도착증을 자기의 동거하는 사람한테 해소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은 그것을 무엇인가를 해소하려고 다시 범행을 하려고 하겠어. 범행을 하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신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한 명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2명이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이. 근데 전화를
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입에 대고 수화기를 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김 씨는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한 명, 그리고 그 전화를 건 상황, 어떻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머지 한 명한테 네. 무엇인가를 시켰을 수 있죠. 아, 전화를 목소리를 돈 주고. 뭐 그럴 수도 네. 있는데 이런 성범죄자들이 아동 성범죄자들이 2명 이상이 공범을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범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이 범죄자의 아동 성범죄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만일 단독이라고 하면 조금 더 그 아동을 지정해서 그렇죠. 선택적 네. 성범죄인 건 확실한 거죠. 예. 네. 자, 이 김 씨 교도소 출소 후에 약 2년이 안 돼서 재범을 저질렀다. 당시도 기사를 보면은 13,000명이 나온 가운데 그 중에서 반 조금 넘기가 다시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서 지금 중학생을 납치 강간을 했는데 3년을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형량 너무 적고 집행유예로 해서 또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예요. 2001년이에요. 2010년도에도 개판인데 2001년도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간범이라고 하면은 네. 초범이라고 하면은 뭐 집행유예 때리는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고 특히 2001년도에 이제 중학생 납치 강간이라고 한 죄를 했어도 겨우 3년이니까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네. 아예 없었고 뭐 당연히 뭐 조두순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08년 2009년도에 했는데도 그때도 형량이 그 모양 그 꼴이고 수사를 개판을 하고 뭐 네. 재판 뭐 기소도 다 개판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2001년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암울했던 시대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와서 이렇게 재범을 또 똑같은 범죄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높은데 이건 그만큼 이제 자기 그 범죄성에 대해서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범죄라는 것이 이 재범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성범죄를 왜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네. 사실은 성이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강간인데 동기 자체는 그게 아니에요. 동기 자체는 가학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욕구를 성적인 것이 아닌 대로 해소를 한 후에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에 대해 상처를 냈기 때문에 강간으로 처리가 된 거죠. 네네.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이 성범죄자가 뭐 53%에 넣었다 뭐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는 네. 성범죄를 어떻게 분류를 세부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아니면 성범죄 자체가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성범죄의 결과적 성범죄라도 재범률은 여기 53%는 너무 낮게 한 거고 네. 제가 파악한 정도면 60, 70% 훨씬 넘거든요. 알겠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네네. 자, 이 김 씨가 그런 범 카테고리에 드는 사람인데 김 씨 납치 범행 저지르기 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가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대구 송년동의 A여고 근처로 찾아간 건 4일 밤 10시경이었습니다. 자신의 하얀색 티코 승용차를 고등학교 옆 골목에 세운 김 씨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뜸해지고 혼자 걸어가는 학생이 보이자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A여고가 어디니? 차에 타서 가르쳐줄 수 있겠니? 하지만 학생은 차에 타지 않았고 손으로 학교 방향을 가리킨 뒤 지나쳐버렸습니다. 김 씨는 학생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승용차를 몰고 근처 카센터 앞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김 씨는 홀로 걸어오는 고등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학생에게 말을 건 김 씨. 너 A여고 학생이지? 그 윤리 가르치는 이근우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학생 한 명이 도와주길 바라고 계셔.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김 씨는 실제 A여고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실명을 대며 학생에게 접근했습니다.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지연 양은 깜짝 놀라 김 씨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선생님을 도우려는 착한 마음을 김 씨는 그렇게 짓밟았던 겁니다. 지연 양을 조수석에 태운 김 씨는 달서구 대천동에 위치한 옛 비상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밤 시간 통행이 뜸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차를 세운 김 씨는 갑자기 지연 양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지연 양을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김 씨는 범행을 갑자기 멈췄습니다. 사건 관계자입니다.
네, 범인이 피해자를 납치해서 데려간 비상 활주로가 5년 전에 중학생을 납치했을 때 데리고 간 장소였어요. 거기서 범행을 하고 중학생을 풀어줬는데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잡혔단 말입니다. 여기서 범행하면 또 잡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벌써 자정을 넘겼습니다. 김 씨는 먼저 근처의 공중전화로 이동해 지연 양을 협박하면서 집으로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지연 양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도와달라는 말 대신 집에 곧 들어간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 양의 전화를 끝내자 김 씨는 장소를 이동해 달성군 가창면 백년사 부근으로 향했습니다. 근처에 차를 주차한 김 씨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지연 양에게 옷을 전부 벗으면 강간만 하고 살려주겠다며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는 잔혹하게 성폭행했습니다. 네, 수사 결과 전화를 걸었던 남자 김 씨와 공범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김 씨가 노숙인 시켜서 이 공중 전화로 협박 전화를 걸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서울역에서도 노숙인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해서 협박 전화를 걸었다고 하고요.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은 자신이 2001년에 비슷한 장소에서 납치를 했기 때문에 용의자에 오를까봐 금품을 노린 단순 인질 강도처럼 보이게 하려고 협박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뭐 이런 진술이 실질적으로 통했는지 경찰은 당시에 금품 쪽으로 수사를 진행을 또 했던 부분이 있네요. 워낙 전과가 많은 놈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방식을 아는 거죠. 본인이 이전에도 이런 형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수사 방식을 아니까 거기에 따라서 흐리려고 이런 거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해서 한 거죠. 이 참고로 선생님 교통사고 당했으니까 도와달라 이 수법 2001년에 중학생 납치할 때도 똑같은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테드 번디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요거를 알고 있는 요런 영역에 있는 범죄자들은 아주 전설적인 방법입니다. 뭐. 근데 이게 본인이 이제 활주로에 갔다가 여기서 내가 잡혔구나. 아,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한번 이동하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뭐 이런 것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어떤 범행 수법이나 범행 장소 등은 자기가 좀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나중에 하면서도 또 익숙하게 또 납치할 때는 또 익숙한 방법을 또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화를 계속 하는 거죠. 네. 머릿속으로 계속 그 프로그램을 짜서 네. 진화를 하는 거죠. 원래는 네. 자기한테 이런 종류의 선택적 성범죄자들은 매우 공간 친화형입니다. 네. 특정한 공간에서 자신이 유리한 공간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범행을 하는데 네. 그러다가 과거에 기억이 나서 그걸 순간적으로 바꾼 부분인 거죠. 유리한 공간, 유리한 방식이라는 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낮아서 익숙한 곳을 찾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유형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왜 그 공간에 집착하느냐 아니면 그 방식에 집착하느냐. 근데 그것만 집착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빠르게 네. 이 수법을 진화시키고 공간도 사실은 이전에는 다른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차를 이용했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공간적으로 친화적이지만은 수법은 계속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죠. 이 장소를 이동을 할 거면서 집에 12시 그때 10분에 걸려왔던 전화가 지금 협박시켜서 했던 전화로 본인이 진술을 하는데 이거는 왜 이거를 시켰을까요? 어차피 지금 뭐 납치해서 곧 뭐 어떤 계획이 다 있었으면은 시간을 좀 벌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꼭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데 그럼 기다릴 거잖아요. 네. 만약에 집에 안 들어가면 바로 신고를 하겠죠. 네. 그죠? 그 부모가 그러니까 시간을 지연시킨 거잖아요. 지금 이 효과는 봤죠.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 뭔가 그 머리를 계속 써요. 그러니까 미리 애들이 내 차를 안 타니까 미리 학교에 전화해서 선생님 이름 알아내고 뭐 도와달라는 방법을 쓰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집에 전화를 시키고 3일 뒤부터는 수사 방향 틀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수법들을 보이는데 이 범인은 어떤 그 캐릭터로 보시나요? 상당히 그 상황 주도를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사기성을 통해서 이 납치를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매우 이 비구조적으로 우발적으로라고 하는 게 비구조적인 형태의 범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구조적인 형태로 접근을 하잖아요. 네. 머리에 뭘 짜갖고 이렇게 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뭘 하고 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은 이 사람의 범인 사항은 이 범행 이전에 무엇인가를 추정할 수 있게 뭐 교육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삶의
대하는 방식의 정도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김 씨가 고등학생 지연 양에게 이후 벌인 범죄도 끔찍했는데요. 범인 김 씨 당시 행동에 대한 주장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범행이 끝나자 김 씨는 지연 양에게 양손을 뒤로 하고 조수석에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지연 양은 이제 살려주는 거죠라고 물으며 희망을 놓지 않았으나 김 씨는 애초부터 지연 양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엎드려 있던 지연 양의 등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양손을 눌러 꼼짝 못하게 만든 뒤 지연 양의 머리를 손으로 강하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지연 양의 몸이 축 늘어질 때까지 3, 4분간 세게 눌러 질식시켜 살해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지연 양의 시신을 차에 그대로 싣고 근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차를 세운 뒤 시신을 어깨에 메고 약 20m 정도 올라가 그대로 시신을 바닥에 유기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인 오전 9시경 김 씨는 시신이 유기된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시신의 주요 부위를 칼로 심하게 훼손한 뒤 근처에 있던 구덩이에 시신을 넣고 흙을 덮어 유기했습니다. 김 씨는 시신을 훼손시킨 행위에 대해서 시신의 부패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 체포됐을 때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하다고 울먹이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한 이후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김 씨를 조사한 수사관들은 그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백한 이후 오히려 행동이 더 당당해졌다는 겁니다. 담당 형사를 부를 때도 어이 박 형사라고 부르며 말을 놓기 시작했고 나 담배 하나만 줘봐 라며 여유까지 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현장 검증을 할 때도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족과 주민들이 김 씨를 욕하며 소리 지르고 있는 와중에 김 씨는 갑자기 지연 양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며 수사관에게 무언가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입니다. 피해자한테 용서를 빌겠다면서 막걸리 한 통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서 갖다 줬더니 갑자기 절을 2번 하고는 아저씨가 잘못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아직 좀 반성을 하나? 후회를 하나? 싶어서 쳐다봤는데 눈물이 전혀 안 흐르는데 우는 척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 나도 이 순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 김 씨는 이후 재판에서도 절대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했을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심신상실이나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김 씨 주장에 따른 당일의 이야기 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신을 유기를 했다가 이제 어떻게든 새벽이긴 하나 새벽 2시에서 9시 아침 9시가 돼서 다시 찾아와서 주요 부위를 훼손한 다음에 완매장을 했다. 시신 부패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 자기 얘기는 질식사시켜서 이렇게 던져놓은 다음에 또 찾아와서 훼손을 하고 흙을 덮어 유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2번 동작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순서 실제로 그게 아니라 순서가 반대될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은 이 훼손이 먼저고 뭔가 이렇게 뭘 한 다음에 네. 아니면 그 과정에서 죽였나? 이거를 다시 재구성해 봐야 돼. 이건 전적으로 본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얘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 범죄자놈의 주요한 동기, 의도를 인텐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시신의 부패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 범행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절이라는 걸 봤을 때 시신의 부패가 그렇게 빨리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6일 목적이었다면은 아니 그 정도라면 토막을 내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행동을 해줘.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또 하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살해하기 전에 김 씨가 아저씨 차는 흰색 프라이드야 알겠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아니다. 아저씨 차는 흰색 티코다. 이렇게 정확하게 차를 기억해서 살려두면 신고당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죽였다라고 진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할 것 같으니까 네. 내가 죽였다. 신고하지 않았으면 내가 안 죽였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세면. 네네. 그죠? 자기 변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게 된 건 걔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네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가해자의 서사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것 이 같아요. 문답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질문하고 답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길래 자기 머리 쪽 망상을 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사실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뭐 술을 막걸리 사다 달라 해서 사다 줬다. 지금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막걸리. 범인 말 들어주는 거요? 그렇죠. 네. 뭐 용서를 빌겠다면 막걸리 사달라고 해서 절을 2번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2000년도니까 그랬지 지금은 절대 해선 안동이고 원래도 해선 안 되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얘가 뭐 그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인 거잖아요. 속이는데 공모를 한 거잖아요. 네. 도움을 준 거잖아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으로 네. 지금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가명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그렇죠. 두고 반성하는 당연히 그렇죠. 모습을 보이는 거죠. 현장 네. 검증 때 이런 행동했다. 계속 반성문 쓸 때 그럴 거잖아요. 판사한테도. 자기가 뭐 이렇게까지 네. 죄를 드리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썼겠죠. 그렇죠. 근데 네. 실제로 취조할 때는 박 형사랑 부르고 담배 뭐 이렇게 매우 자기가 뭐가 있는 양 허세를 부리잖아요. 네. 이 범인상이 딱 나타났잖아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되게 허세도 부리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억울한 양 막 하잖아요. 네. 이게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이후 재판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되는데 검찰이 사형 구형했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를 합니다. 이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가 주장했던 심신상실, 심신미약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출소 후에 한 업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살았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무기징역을 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앞에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는 것은 수사 관계자의 얘기만 봐도 이거 연기고 쇼인 게 다 나오는데 그렇죠. 뭘 감안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네. 범행을 반성은 잡혔으니까 반성을 하죠, 당연히. 네. 근데 반성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현장 검증 때 그 형사들 이렇게 그 박형사 박형사 이러고 담배 네, 가져와봐 이러고. 그렇죠. 네. 출소 후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과 지금 네. 이 범행이 상충되잖아요. 성실하게 안 살았잖아요. 네. 왜 성실하게 살았냐고 이렇게 판단하냐면 네. 아까 그 얘기예요. 동거녀랑 동거를 하고 그래서 직장도 다녔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가해자의 서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검사들이 사실 무식하고 무지한 것은 이 가해자의 서사가 재판 판사들한테 그대로 넘어와서 이렇게 판결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무능한 거고 무지한 거는 이 앞에 말한 질식사 시켰고 성기를 훼손했는데 그것이 뭔지에 대한 수사를 전혀 안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자가 어떤 범죄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어요. 이 판결이나 이 수사에는.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 초범도 아니고 비슷한 수법으로 해서 재범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잔혹하게 살인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질식시키고 그다음에 성기에 끔찍한 훼손까지 했는데 강간살인이죠.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실 이게 본인의 의도대로 수사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서 안 잡혔더라면은 이후에 또다시 더 잔혹하게 진화했을 가능성.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청취자들이 무기징역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시는데 무기징역이면 계속 거기 갇혀져 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기징역이 되면 어느 시점 이후에는 형량이 줄어듭니다. 네. 감형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보통 한 30년, 20년 안쪽에서 출소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범인이 나이를 역산해 보면 아마 조도순이보다 더 어릴 때 나올 거예요. 나이 적을 때 나올 거예요. 네. 이게 사회의 이 위험한 존재를 누가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크라임은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 통해서 방송되고 있고요. 더 많은 프로파일링 컨텐츠 듣고 싶으시면 밑에 설명란 주소 클릭하셔서 팟빵에 오셔서 프로파일러 배성원의 크라임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